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노태학, 이흥구 두 대법관 이제 후임으로 손봉기, 김성수 두 부장판사를 제청했었는데 이 중에서 김성수 부장판사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청와대가 고심을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검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꽤 상세해요, 내용이. 사실상 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이제 절차적인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 아니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18일에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리고 이 헌법 104조 2항도 언급을 했거든요. 법률적인 측면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결론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서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손봉기 후보자 본인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절차적 완결성도 지적을 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그 제청권이 임명권에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다, 이런 거 지적을 했고, 손봉기 후보자 자체도 좀 이게 맞는지 의문이다, 이런 걸 두루 그냥 조목조목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 완결성, 그거 정말 이제 저도 방금 전에 MBN 뉴스와이드 출연하느라 그 내용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적 완결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서로 협의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르다면 그러면 대법원장은 제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에 붙여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부동의가 안 되고 동의가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게 헌법 104조 2항에 그냥 정확히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 완결성을 지적하는 것은 그냥 사전 협의 절차가 미비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관행상 할 수 있는 얘기지 법적인 주장은 아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그게 권력 분립제를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위에 있다는 걸 깔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게 읽힙니다. 네. 그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권력 서열론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국민의 선출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더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임명직 공직자가 그 다음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의 하나의 보완적 수단, 하위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국민주권주의, 그거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인민주권주의입니다. 정확하게 헌법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각 모든 권력이 동등하게 위치하고 있고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게 삼권 분립 원칙인데 이제 그걸 무시하는 발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손봉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임명을 안 하거나 네. 국회에서 부동의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자질 절차, 문제는 예. 국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그렇죠. 될 국회에서 문제였다. 그걸 인사청문회 거쳐서 판단할 수 있는 넘긴다고 거죠. 무조건 이제 통과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대통령 차원에서 바로 반려한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위헌이에요. 근데 일단 이전에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관례인데 관례상 그렇게 협의를 해온 건데 사전 협의를 한 것이 그럼
잘못이냐 아니면 협의를 해온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많아요. 네. 걱정이 많은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많고 정치적 고려를 따라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이나 대응이 이 방식이어야 되는가는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 일단 뭐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가? 그게 지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유례가 없기 때문에 네. 사례도 없고 해석론도 아.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 네. 헌법 조항에도 당연히 없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임명을 하지 않는 것과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 제청해.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과연 우리 헌법 질서 안에서 가능한 건가는 사실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로 이 일이 끌고 가져서 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거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나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침해했다. 음.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전선은 제가 이건 대통령에게 또 우리 민주당이 짐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싸울 거였으면은 재청을 장기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탄핵 소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차라리. 그게 소추 사유는 되나요? 왜냐하면 탄핵을 장기간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탄핵을 안 하는 게 재청을 직무- 장기간 안 하는 거죠. 어? 예, 그 재청을 장기간 안 하는 건 논리 네.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예.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는 것도 상고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아, 사건이 계류 네, 중입니다. 근데 대법관이 한 명 모자란 채를 7개월, 6개월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방치한다는 건 그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고 대통령도 나는 대법관을 빨리 임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은데 재청은 안 하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서 말만 세게 하지 정작 액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재청을 해버리니까 다 꼬인 겁니다. 네. 늦게나마 재청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에 네. 청와대로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아까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풀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기관이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 네. 설명을 짧게 했는데 요약해볼까요? 이 얘기를? 그러면 이게 짧게 요약해 주세요.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은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왜 국민으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이고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를 감안하면 네.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가지는 것은 대통령이니 대통령이다. 그래도 존중해야 되는 거다. 임명권을. 이제 이런 취지를 읽히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 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랑도 어긋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판례가 있나요? 헌법 104조 2항은 지금 앞에는 똑같아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전속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전속적, 이 사람 몸에 대법원장직에 붙어 있는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법관 사례는 다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 임명 부작위 사례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판례인데요. 그때 얼마나 미임명 그때 기간이 이제 얼마나 됐죠? 그때 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후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 추천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 권한대행 계속 임명을 안 네. 하고 있으니까 그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 결정입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므로 네. 그 선출된 사람이 혹은 제천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유정 청와대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대통령의 그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어떤 위임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의 그것 맞죠.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한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삼권 분립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서로 협력해서 구성하는 하나의 임명권 행사일 뿐이고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의 정속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법원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냐 이것까지 이제 논하고 이게 재제청이 가능하냐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네.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게 사태를 제지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말하자면 대통령을 그러니까 굉장히 궁지로 사실 몰아넣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근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면서 제가 강수현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국회랑 협의하고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가 어차피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국회에서 부동의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를 헌법과 법률이 미처 예정하지도 않은 재제청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법원장이 이거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위법한 일이에요. 지금 대법원이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임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네. 그게 이제 상권분립 정신을 존중해가지고 국회 3명, 법원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선출하고 임명 행위만 대통령이 한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목 그때도 이제 우리 내란 때 네. 생각해 보면 국회목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국회 몫이 3명이 있으니까 국회가 선출을 했는데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해요. 이제 이게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대법관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관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다 대법원 안에서 후보자 추천하고 전원이 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뭐 국회 뭐 행정부 이런 게 없어요. 네네. 전원이 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달라서 네, 구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만 하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거부해요?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이걸로 위헌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반려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려행위가 그게 이제 해석의 논쟁의 영역인 거예요. 네. 임명을 안 하는 거는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임명권도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재제청을 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 해.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손봉기 후보가 끝까지 좋은데요. 그러면서 또 재제청을 또 할 수 있느냐? 동일 인물을. 예, 이거 다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게.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못하게 배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한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반려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추천한다라는 그런 법원 조직법을 만든다고 쳐요. 제가 생각에 민주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법은 또 위헌이에요. 대법원장의 그 제청권을 그렇게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의 저는 선회를 하자면 이걸 국회한테 임명동의안을 넘겨주면서 너네들이 부결시켜.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또 이게 국회의 권한을 또 간섭하고 당무 개입을 하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당의 부담을 얹히는 행위니까 그냥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선회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을 믿어요. 선량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의도한 바와는 달리 당에도 부담이 생기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생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출구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장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께서. 지금 재제청을 하더라도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죠. 협의 안 한 게 가장 큰 이유라서 이제 거부를 하신 거면 새로운 사람이 제청이 됐을 때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바에는 하여튼 차제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만나자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싫습니다. 저 대통령 안 이러면 또 만날래요. 강제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또 무기가 실릴 거 아니에요. 네. 암만 그래도 대통령이 협의하자 그러는데 아니요 난 끝까지 안 만날 거고요. 팩스 보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 또 기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씨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하고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래서 서로 만나는 이 대법관 후보 그 제청 과정이 국민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 저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협의하니까.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거부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어떤 힘이 좀 더 실리고 혹은 대법원장이 먼저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법원장한테 힘이 실리고 이런 것이 이건 헌법상 사실 각 권력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이 그냥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걸 마치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이걸 만들어 버려서 국민이 그걸 보고서 정책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 왜 그런 관례를 지키지 않고 물론 관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물러나라고 하지 탄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서면 제청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이걸 알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 썰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법조계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김민기 후보가 싫어.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원하지만 대통령은 김민규 후보가 좋아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규 후보는 싫어였다고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한 후보는 손봉기 판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듣기로는 후보를 보면 김성수 박순영 네. 그분 판사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중앙선관위원이에요. 그리고 윤성식 부장판사도 있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장이고 네. 나머지가 이제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지금 그 이제 그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고. 근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후보들이 있잖아요. 4명의 후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원했던 후보는 김민기 네. 후보였고 대법원장이 원했던 후보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다른 후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가 안 됐고 협의가 안 됐고 협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됐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후보를 바꿔서 그러면 손봉기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도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끌렸고 대법원장이 결국 그러면 손봉기로 내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손봉기 후보를 임명 제청합니다.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참 이 스토리에서 가장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의 뜻이 다른지 이걸 아직 뭐 정확하게 취재된 건 아니에요. 근데 후보군 4명 중에 어쨌든 2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 사유가 있죠. 네.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갔다는 등 뭐 그 중앙선관위 관련돼서 책임 소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등. 그럼 남은 카드가 2인데 그 둘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난 김민기는 너무 싫어. 그러면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다. 이제 요런 썰도 있어요. 손봉기 후보도 그렇게 탐탁지가 않,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닌데 본인 생각에 어떤 이유에서든 김민기 후보가 너무 싫었다. 근데 그 원인을 두고 과거에 같이 일해본 거나 경험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업무 영향이 나는 아니라고 봐. 대법관 자격이 안 된다고 봐. 혹은 그 사람이 최소한 법원 행정처라도 한번 거쳐갔던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웬만하면 했을 텐데 행정처 출신도 아니고 나는 싫어. 요게 일설이고요. 네. 두 번째 설은 그분이 과거에 뭐 김만배 씨를 무죄 줬던 사건에 재판부에 들어 있었다거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런 판결에 관여했던 거 보면 나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네. 라고 판단했다거나 뭐 이런 설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청을 했었어야죠. 대통령이 싫어한다. 뭐 그런 썰이 있든 없든 본인 소신대로 나는 이 사람이에요라고 조기에 제청을 하고 그 공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논쟁이 조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을 쭉 끌다가 심지어는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려는 것까지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끝에 몰려가지고 네.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 재판을 전원 합의시에 넘겨버리고 네. 이 재판을 빨리 안 되게 하는 상황까지 궁지에 몰아놓고 나 이거 제청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저는 겁니다. 협의가 아예 없었을 거라고 보진 네. 않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얼굴 보고 안 마주쳤을 뿐이지 서로 의중은 그 물밑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든 빨리 이제 했어요.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마치 기싸움하는 듯한 네. 모양새를 장기간 만든 것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오늘 좀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다음 주 중에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